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청와대 경제라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유임됐고요. 학자 출신이던 경제수석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OECD 대사가 기용됐습니다. 경제관료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교체 배경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 2기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실행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오늘 임명된 일꾼들을 통해 청와대가 말한 대로 하반기에는 제발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나아졌다는 뉴스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6월 2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 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검색어에 이 수소차라는 단어가 계속 상위권에 올라와 있었는데요. 정부와 기업이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2022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3,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는 뉴스 때문이었습니다. 수소차가 정말 상용화될까요? 또 수소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먹거리가 될까요? 이분만큼 명확한 답을 해줄 분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오토타임즈 편집본부장인 권용주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 소개 마음에 드세요? 이분만큼 명확한 답을 해줄 분이 없다. 훌륭합니다. 네. 제가 이 경제 프로 진행하면 네. 나오신 패널 분들에게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게 설명하셔야 된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드리는데 이 자동차 얘기도 쉽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럼요. 특히 이 여성들은 이 성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자동차에 대해 이 구조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쉽고 재밌게. 네. 기자님 전문 분야시잖아요. 쉽고 그럼요, 재밌게. 그럼요. 네. 그래서요. 이 수소차의 원리 먼저 설명해 주세요. 저 사실 수소차가 얘기만 들었죠. 어떤 원리로 어떻게 가는 자동차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 개념은 이런 거죠. 사람이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밥을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기름을 먹죠. 그 기름을 먹으면 배출되는 가스가 많아서 그렇죠. 좀 다른 에너지를 찾아보는 건 어떻겠니? 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게 네. 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말고 그렇죠. 친환경 음식을 좀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런 우리가 것처럼. 쉽게 보면 화장실 자주 가지 않는 그런 에너지를 좀 먹어보자라고 네. 해서 만든 게 전기였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기를 지금 쓰고 있죠, 이미. 네. 근데 전기를 가만히 보니까 전기도 어디서 만들어내는 것에 관해서는 석탄을 떼든가 또는 원자력을 떼든가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 못하니 네.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쪽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주목한 게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어떻게 하냐면 밥 먹듯이 똑같이 수소를 먹습니다. 네. 자동차에 넣으면 이 자동차가 수소가 폭발되거나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깥에 산소가 있잖아요. 네.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 우리 옛날에 과학 시간에 전기 분해하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된다라고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두 가지를 합치는 과정에서 전기가 나와요. 그 전기를 모아다가 구동하는 힘, 즉 에너지, 네. 밥 먹는 힘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갈 수 있을 건지는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니 가고 있으니까 팔고 있죠. 아니 근데 가고 있으니까 팔고 있지만 정말로 그게 막 우리가 말하는 상용화 있잖아요. 예. 많은 차들이 대부분의 차들이 이 수소차로 바뀔 수 있을까. 네. 이런 의문은 갖게 되거든요. 그거는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여쭤보면 안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수소차가 한 대에 얼마나 하고 있어요? 판매를 합니까? 국내에서 판매하죠. 네. 7,300만 원 정도면 한 대 살 수 7,300만 있습니다. 원. 그러면 우리 자동차 지금 현재 파는 자동차의 수준으로는 얼마 정도예요? 2배 정도 보면 되죠. 2배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사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줍니다. 일단 친환경차 타시니까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살 때 세금 많이 내거든요. 네네. 그 구매 가격 즉 소비자 가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네. 모르고 사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세금을 좀 깎아주면 한 6,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도 안 사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2,250만 원을 주고요. 지방정부가 뭐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1,200만 원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보태면 실제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약 한 최저 3,300만 원 정도면 수소차 한 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받아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예산 책정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7,3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저것 빼고 이제 최저 3,300만 원 그렇죠. 정도로 살 수 네. 있다라는. 한 4천만 원 떨어지는 거죠. 4천만 원 네. 정도 말씀해 주셨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이 차의 밥은 쉽게 말하면 네네. 기름이 아니고 수소인데 네네. 이 수소를 한 번 넣는다고 계속 가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계속 넣어야죠. 그러니까 원료 네. 주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이 원료 주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는 것처럼 네. 수소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름 넣을 때는 이게 액체니까 네. 보통 리터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수소는 보통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합니다. 기체니까. 그래서 1kg에 뭐 적게는 5,000원, 많게는 8,000원. 네. 그러면 1kg 넣어가지고 얼마나 가느냐? 보통 한 90km, 그러니까 100km 정도 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수소 전기차가 한 번 기름 넣고 즉 한 번 수소 채우고 네. 600km 간다라고 하면 결국은 1kg당 100km를 가는 탱크가 네. 한 6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인데도 네. 기름을 얼마 넣으면 얼마나 가는지 저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얼마의 그러니까. 금액이 찍혀 나온지는 그럼요, 알죠. 알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편해요. 비교를 해주시면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와 네. 이 수소를 넣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요. 기름을 예를 들어서 중형 SUV에 네. 기름 탱크 용량이 보통 한 55에서 60리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기름을 가득 채우면 운전 뭐 잘하시는 분들은 뭐 많게는 600km 이상 네. 충분히 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름 가득 넣었을 때와 지금 수소 가득 채웠을 때의 거리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네, 비슷한데 네. 이제 가격 카드로 결제하면 찍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이 지금 수소보다 한 2배 정도 비싸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가 경제적으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죠.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똑같은 거리 전기차로 가봤더니 뭐 2만 원이면 되던데? 예,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전기차의 밥값이 가장 쌉니다. 그러면 전기차보다 수소차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요? 환경 측면 말고요. 전기차는 가다가 밥이 떨어지면 멈춰요. 이제 더 멈추잖아요. 충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충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하. 예, 그게 완전 충전하려면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해도 적어도 40분 이상이 걸리고요. 네네. 근데 수소는 그냥 5분이면 돼요. 편리하군요. 전기차보다는 훨씬. 그렇죠. 하지만 밥을 먹을 식당이 많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식당을 많이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부와 또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네네.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이게 상당히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머리가 이제 쉽게? 뇌세포가 막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의 컨셉이 쉬운 그러니까 겁니다.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 식당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식당이 많이 있어야 밥을 계속 먹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식당을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유소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부터 네. 뭐 그 안에서 필요하면 직접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이를테면 쌀을 어디서 공급받아가지고 밥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네. 쌀 자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없던 거를 새로 만들려다 보니 이게 도심에는 이미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개별 기업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더라. 그러니 네. 정부가 앞장서서 이른바 인프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좀 도움을 주겠다 이런 네. 거고요. 자, 이렇게 도움을 주면 자동차 제조 돌아다니는 이동 수단을 너희들이 많이 만들어서
빨리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네. 그러면 소비자들이 많이 사니까 우리가 수소 사회로 빨리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주식도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수소차 예, 많이 관련 올랐죠. 주식도요. 네네. 그래서 2020년까지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올해 1,900원, 내년 1,900억 원, 네네. 내년에 4,200억 원. 와, 이런 돈들이 투자되고 정말 정부의 청사진이 펼쳐진다면 수소차가 활성화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자동차 전문 기자님께서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네. 인프라가 많아진다고 수소차가 활성화될 거냐라고 하는 건 이퀄로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 하나가 들어갑니다. 어떤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라는 게 수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만드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리사이클링이 가능해서 그래요. 네. 전기는 우리가 석탄 떼 가지고 만들면 송전되고 배전되고 배터리에 저장해서 써버리면 소모되고 끝납니다. 그런데 수소는 어차피 이게 산소하고 반응을 하니까 네. 그러면 전기가 나와서 쓰고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어딘가로 또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또 기체 중에 수소를 끌어내서 또 써주고 또 써주고 네. 결국은 그런 수단으로 가는데 이게 쉽게 보면 단순하게 이동 수단의 변화가 아니라 네. 사회 구조, 에너지 시스템 자체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가려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망들이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투자해서 많이 만들어서 만든다는 게 꼭 상용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하나는 그거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사실은 에너지 측면에서 하나 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만 가지고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측면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사실은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경유 쓰고 경유 없어서 휘발유 쓰고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제 어떤 에너지를 주력으로 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제가 이제 늘 전기차 보급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게 유류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 기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1리터에 1,500원 잡으면 800원이 넘어요. 어마하죠. 근데 하지만 전기와 수소는 아직 그런 세금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네네. 때문에 이게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면 분명히 정부의 유류세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미리 고민을 해놓고 접근을 해야 이게 완벽하게 보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 가서 부랴부랴 전기차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유류세가 부족해지네? 그러면 전기 충전료에다가 세금 붙여야지라고 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그럼 나 안 살래 해가지고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돈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렇죠. 더 큰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제도의 문제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항상 우리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서 제도가 못 따라주는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 선례를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소차의 기술에 관심을 쏟는 만큼 관련 제도들에도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네. 우리 이 수소차 이야기할 때 환경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긴 하지만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 산업에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네. 이 수소차가 차세대 자동차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게 차세대가 이제 미래인데 네. 그 미래 시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이니까 이게 10년 뒤냐 20년 뒤냐 30년 뒤냐 아니면 100년 뒤냐. 이제 그런 어떤 단계별 전략에 따라 가지고 네. 그림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잡은 거는 2022년까지니까 약 한 5년 뒤 정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5년 가지고 이 에너지 특히 수송 부문의 시장 자체가 바뀐다라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친환경차가 반짝반짝 열리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 고민이 뭐냐면 지금 그 친환경차 만들어 팔 때마다 손해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손해보는 걸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럼 투자비를 벌어야 되는데 투자비는 어디서 벌까? 아이러니하게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야 돼요. 맞잖아요. 내연기관차를 많이 팔아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번 다음에 미래에다가 투자를 하는 네.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내연기관 자동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사그라들겠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이 향후에 2025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네. 전체의 25%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회사가 1,000만 대 하는 회사인데 그럼 단순 계산하면 250만 대를 그래야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750만 대가 내연기관차 1,000만이에요. 이 회사는 2025년에 1,400만 대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예, 1,400만 대의 네. 판매를 하고 네. 그중에 25% 200만 대 조금 넘는 걸 전기차하고 오히려 지금보다 내연기관차는 1,100만 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아야 친환경차를 많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생각보다 빨리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환경에도 좋고 경제적 측면에서 좋다면 왜 벌써 상용화가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따라오는 문제들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멋지게 발표를 한 거예요.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근데 일각에서는 이미 외국에서 수소차 산업 구축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끝물이다. 근데 지금 투자해서 무슨 성과를 보겠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끝물은 아니고요. 선점은 맞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빨리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수송 부문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습니다. 수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유엔 네. 산하에. 거기에 주도하는 국가가 한국이고 네. 또 이제 독일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도 그 전기 열심히 밀다가 전기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전기 전력 만들어내다가 이거 정말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돼서 이제 수소 쪽으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상용화 지금 우리 팔고 있지만 일본이 앞서서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한 차를 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규모의 경제는 일본이 조금 앞서가고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뒤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좀 나서가지고 우리도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해 놔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독일, 일본, 중국 얘기하셨어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자동차 산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그렇죠. 네. 이 수소차에 앞장서고 있는데 가장 패권을 누가 주고 있다 이 질문이 맞나 모르겠는데 어디가 제일 앞장? 사실 지금 수소 자동차에 대한 수소 전기차에 대한 패권은 누가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 수소에 열심히 매달리는 또는 집중하는 나라가 있다면 네. 그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인데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첫 번째 기름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의 원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쪽이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공급에 문제를 겪게 돼요. 절실해지죠. 예, 그래서 그게 필요 없는 즉 에너지 불안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네. 이제 자립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수소를 하는 거고요. 그 전체 국가 정책에서 수소를 하다 보니 그렇다면 수송 부문에서도 네. 우리가 수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 이제 한국과 일본이 아무래도 수소 부문에서 조금 주도를 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90년대 초반에 이미 수소를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요. 예.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번 충전해 가지고 600km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한 번 충전해 가지고 100km 조금 넘게 갔습니다. 상용화 더 힘들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기체니까 많이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풍선에 바람 많이 들면 바람 많이 넣으려면 딱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압축률이 낮아가지고 네. 오래 못 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압축률이 높아져서 네. 이만큼 가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결국 보면은 누가 패권을 갖고 있다기보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느냐가 이제 중요할 더 것 같아요. 중요하다. 그런데 한 가지 리스크는 뭐냐면 그렇게 밀고 나가는데 다른 나라가 안 따라오면 그렇네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퍼스트 무버의 리스크는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그렇죠. 선점하려는 자가 감당해야 하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개인 자동차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 네. 수소차 문제, 수소차를 시내버스나 고속버스 같은 걸로 도입을 한다면 네.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정책을. 사실은 버스와 같은 노선이 일정한 차들이 이런 친환경으로 쓰기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충전소도
기점과 종점이 하나씩만 있으면 중간에 어디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배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이렇게 바꿔주는 게 사실은 현명한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것 중에 보니까 이제 버스 빨리 만들어서 네. 버스 투입하겠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네. 정책 중 하나라고 봅니다. 네. 역시 이 자동차 분야의 전문가의 이름을 달고 계신 분 맞습니다. 아주 쉽고 이해가 빠르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토타임즈 편집본부장인 권용주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 나도 공부하고 싶다. 자연으로 빚은 톡 쏘는 아름다움,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 유해 성분 없는 순하고 순한 보습크림 아이스크림 크림, 나도 쓰고 싶다를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민간 합동으로 5년간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이거차 산업의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정부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1000대의 이것 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생생 퀴즈 나갑니다.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 만들어낸 전기로 움직이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수소차, 2번 이산화탄소차입니다. 하다 이제 질문에서 답을 알려드렸네요. 1번 수소차, 2번 이산화탄소차. 여러분들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우리나라 경제를 생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에서 오늘 정말 생생한 활력이 느껴지는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직업이야? 하시는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173만 명. 동영상 누적 조회수 10억 뷰, 누적 시청 시간 1억 5천만 시간 돌파의 주인공 유튜브의 신 저자 대도서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대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를 거의 무슨 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거 다 사실 맞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부끄럽네요. 부끄러우세요? 네. 네. 요즘 어린이부터 뭐 할아버지까지 이름만 대면 알고 있다는 대도서관을 모셨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 또 뭐 청취자분들 아실 테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도대체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1인 미디어라고 하죠. 네. 요즘 1인 방송,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생방송과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자체에 있는 편집 영상들을 올리는 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죠. 저하고 비슷한 일 하시네요. 네. 하지만 이제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여기 방송국에 와서. 저 PD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PD예요. 저 방송 만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PD님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직접 이 방송국에 오셔서 또 방송 여러 장비도 네. 있고 이렇게 맞아요. 다양한 분들과 함께 같이 방송을 만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혼자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이제 집이나 혹은 이제 간단한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제 생방송으로 송출하는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협력하는 거고 네. 우리 대도님은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하시고 네. 그리고 혼자 다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대부분 소수의 분들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저의 미래의 직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럼요. 네. 저 은퇴하고. 네, 뭐 지금도 부업으로 같이 하셔도 충분히 네. 그럴까요? 자질이 있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럼 이번 인터뷰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도서관 이 이름의 뜻이 궁금해요. 아, 원래는 이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라고 하죠. 네. 예전에 굉장히 지금은 불타 없어졌는데 저도 그래서 언젠가 불타 없어질까 봐 겁나는데. 네네. 아, 그 이름을 따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애칭이 대도서관이에요. 네. 대도서관이라고 적고요. 사실 문명 5라는 게임에 이제 그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너무 짓고 싶은 마음에 빨리 그걸로 닉네임을 지어버렸습니다. 아하. 별 뜻은 없어요, 사실은. 아하. 근데 요즘 너무 자꾸 뜻을 요구하시니까 네. 제가 만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네. 나에게 담아 아하. 쉽고 재미있게 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뻘소리를. 네. 저 이거 지상파 생방송이라서요. 네. 뻘소리라는 말을 만들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인터넷 방송인이라서. 네. 자, 대도서관 이름 설명하시면서 이 네. 게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하시는 게 게임 해설 방송이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게임을 해설하거나 공략한다기보다는 네. 저도 게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게임을 가지고서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느냐. 그러니까 게임을 가지고선 예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게임을 이용한 예능들. 그러다 보니까 제 방송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뭐 그런 분들 또 여성분들도 많이 오셔서 제 방송을 많이 보셔요. 네. 그리고 욕설도 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매너를 지키면서도 재밌게 네. 좀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게임들이 거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네. 막 제가 했던 테트리스, 뭐 갤러그 이런 것들은 그냥 스토리 없고 그냥 막 미사일 쏘고 네. 막 그런 건데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해설해 주는 게 더 좋은 걸까요? 뭐 스토리가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지만 스토리를 만드시는 거죠, 그 안에서. 스토리가 없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네. 또 스토리텔링이 된 게임들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을 더빙하기도 하고요. 네. 그 게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져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뭔가 형이나 누나가 같이 옆에 게임할 때 옆에서 같이 지켜보면서 재밌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오락실에서 누군가 게임할 때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재밌게 보는 기억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뭐 보는 게임 방송이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 즐겨서 보고 있으십니다. 네. 방송을 들으시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잡히시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은 자녀분이나 손주분이나 뭐 조카분한테 여쭤보면 대도서관 분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대도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죠? 대도님 연세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네, 나이가. 78년생입니다. 그럼 지금 41 정도? 네. 왜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유튜브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제 나이에도. 네. 저도 또래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1세대세요? 이 유튜브를 만들고 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1세대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가 개인 수익화가 되는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까지 전부터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유튜브가 해외에서는 개인들이 일반인들이 그걸 가지고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2012년부터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 전에 유일하게 수익을 벌던 분들은 이제 싸이 같은 연예인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수익을 냈었지만 일반인들은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도에서부터는 이제 유튜브가 일반 수익화가 되면서 제가 거기 제일 처음 했고 제일 처음 한 건 아니겠지만 제일 유의미한 수익을 거뒀죠. 그리고 이제 한 방송사에 나가서 제가 월 수익을 그때 공개를 했었거든요. 얼마였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 수익이 한 달에 그 유튜브로만 네. 1,300만 원 정도 됐어요. 와.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뭐야? 일반인도 유튜브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때 거의 유튜브에
대유튜브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보통 1세대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매출을 17억 원이라고 공개까지 하셨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니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도 아닌데 개인 방송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어 이 수익 구조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저희가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수익을 벌어 들이시는 거예요? 네.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는요. 네네. 이제 1인 미디어를 그대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매체예요. 왜냐하면은 1인 미디어라는 건 이전에 있던 컨텐츠라든지 미디어가 뭐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이전과는 달리 바뀐 거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근데 뭐가 바뀌었냐? 유튜브로 인해서 유통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유통의 혁명. 유튜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상 컨텐츠를 단 한 번의 클릭에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미국에 있는 누군가도 한 번의 클릭으로 그냥 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도 제작하면 올리면 동시에. 네. 예전에는 어땠냐면 제가 영상을 만든다면 그것을 한국에 있는 플랫폼에 올리고 그렇죠. 또 미국에 있는 플랫폼에 올려야 되고 일본에 있는 플랫폼에 올려야 되고 각자 나라마다 플랫폼에 올렸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국에 있는 제가 영상을 하나만 올려도 미국에 있는 누군가도 일본에 있는 누군가도 그 영상을 똑같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제 영상을 볼 때는 그곳에 미국에서 수주받은 광고가 달립니다. 아하. 그러면 미국 광고 단가는 국내의 7, 8배예요. 네. 그렇다면 미국에서 누군가가 제 영상을 봐준다면 그 7, 8배 광고 단가로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광고가 팔리게 되면서 달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제가 한국에 앉아서 미국에 영상을 수출할 수 있게 된 유통망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네. 이것이 1인 미디어의 가장 큰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쇼핑하려면 꼭 매장에 가서 쇼핑해야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쇼핑이라는 거를 이용하면서 그것도 이제 유통의 혁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낮아진 것처럼 이것도 뭐 광고회사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어디에 뭐 수주를 받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1인 제작자도 광고 던져주고 해줘. 광고도 만들어주시잖아요. 그 심의도 안 받죠. 길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돈을 정말 벌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아, 그렇군요. 이전에 이 유튜브라는 매체의 광고 방식을 먼저 아시면 굉장히 좀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걸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그럼요. 상관없죠. 구글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N사 같은 곳이나 D사 같은 곳의 플랫폼들은 자, 우리에게 배너를 팔게요. 이 배너 공간을 팔게요. 여러분들 몇 천만 원 주시면 이 배너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쓰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죠. 근데 구글은 어떻게 했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광고를 수주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고를 여러분들이 퍼가셔서 남들이 보게 해주신다면 거기에서 광고 단가를 우리가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데 가보시면 배너 광고를 막 달아놨잖아요. 그 블로그 주인장들이.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구글 애드센스 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그대로 동영상 광고로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유튜브 광고예요. 그러니까 광고는 유튜브가 수주받지만 그 광고를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보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광고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거고 그것이 이제 구글의 애드센스 방식인 거죠. 제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요. 그 상대의 눈을 보잖아요. 근데 눈이 정말 반짝반짝반짝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40이신데 10대 소년처럼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요. 오늘 그 반짝거리는 유튜버, 최고의 유튜버 우리 대도서관님과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궁금해지네요. 아, 저는 원래 이제 그 전 직장은 이제 SK 커뮤니케이션즈라고 그래서 예전에 싸이월드로 한창 유명했던 대기업 다니셨네요. 그리고 그 전은 이제 이투스라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강의 하는 그 업체에 다녔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 업체에 다녔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SK 컴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제 일이 하고 싶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고졸이거든요. 고졸이지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뭐 능력을 좀 인정해 주셔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또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뭐 차별도 없었지만 이제 제 일을 하려고 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부터 고졸이라는 이제 학력이 좀 걸리더라고요. 누가 고졸한테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당시 해외에서 2010년 정도에 뜨던 이제 이게 뭐였었냐면 퍼스널 브랜딩이었었어요. 아, 이거다.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면
내가 학력이 어떻든 커리어가 어떻든 중요치 않겠구나. 네. 그래서 내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그것이 1인 방송이었고 그것이 이제 유튜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원석 그대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매체였네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었죠. 네. 사실 뭐 제가 대도서관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 인터뷰를 강하게 요청했던 분이 저희 팀 내에 네. 중학생 아들을 둔 한 어머님 직원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아드님에겐 거의 신과 같은 존재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청소년들이 이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유튜버가 꾸민 친구들이 많아요. 많이 만나시죠?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주로 17세에서 34세까지가 가장 주력 시청자층이고 굉장히 네. 많은 층이고 여자 남자가 반반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분들도 꽤 많이 보시고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유튜브 자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고 또 아마 그 중학생도 그 PD님 자녀분도 아마도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그렇죠. 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왜 이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 아이들이 이렇게 1인 미디어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보통 꿈을 물으면 이제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혹은 연예인이 1위였던 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알게 된 거예요. 아, 연예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비용 대비 하기가 쉽지 않구나. 너무 어려운 거구나. 야, 저거 뜰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데 네. 1인 미디어는 좀 가까워 보이는 거죠. 네. 왜냐면 일단 누구나 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해가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연예인과 비슷한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진 거죠. 맞습니다. 아주 접근하기 쉬운.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Z세대, 그러니까 G세대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 친구들이 지금 2000년대 이후 출생자들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에 굉장히 가까운 세대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미디어를 보면서 자랐던 세대고 동영상에 가까운 세대.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체화된 정보와 네.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또 갖고 싶어하진 않는 약간 유상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네, 그러니까 외롭지만 남들과 함께하고 싶고 네. 남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약간 이런 포인트가 1인 미디어가 가장 잘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1인 미디어의 장점에 대해 얘기하셨지만 그 장점의 반면에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통들이 없어지고 이제 어른들은 그런 네. 생각들을 하죠. 그냥 온라인에서 하는 소통, 1인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더 1인 미디어를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의 신이라는 책을 쓴 이유도 바로 부모님들 보시라고 네. 훨씬 쉽게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내용들 다 덜어내고선 쉽게 쓴 이유가 어른들 보시라고 그 책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아이들과 소통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단순히 이걸로 잘못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획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학업으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인 미디어 하면 생방송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보통 생방송이 노출하기 편하다 보니까 네. 생방송을 굉장히 많이 네. 보여주거든요. 근데 1인 미디어는 절대로 생방송이 아닙니다. 1인 미디어는 거의 유튜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유튜브는 그야말로 편집된 영상들을 일주일에 적어도 2개 이상 올라가는 채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주일에 2개 이상만 꾸준히 올리면 되는데 이것들은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보통 주말만 이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아이랑 그 주말에 그 영상들을 같이 기획해서 만들어 본다면 아이한테는 기획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과는 소통의 장도 될 수 있고 네. 또 이 아이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거보다는 성취감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 물론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또 멘탈도 또 이제 잡을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얻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기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생각했던 그 기획력이 그 영상에 들어가 있고 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 높아진 기획력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라이브로 내가 나오는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획하고 공부하고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획력은 어떻게 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은 처음에 초보자들한테 절대 시키면 안 되는 것 중에 네. 하나고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기획해서 올리는 건데 평일에는 이제 보통 기획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말 토요일 날에는 촬영을 하고 일요일 날에는 편집하고 이런 구성들이 가장 좋고 그 와중에 부모님이 편집을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선을 넘지 않게 잘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또 많은 미디어들과 심지어 광고까지도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아, 광고 대단한 거죠. 네.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점점 유튜브를 하면 할수록 그런 기획력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굉장히 또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또 대화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그분의 캐릭터라든지 네. 그분의 말투, 그분의 또 개성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했었을 때 1인 미디어 안에 갇혀서 인터넷 안에 갇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더 시작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보면 7, 8배의 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을 노리기 시작해요.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느끼는 건 한국은 너무 좁다예요. 글로벌을 진출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글로벌을 준비하려면 언어 공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요리 공부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습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기획에 도움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고 기획했던 거를 정말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게 더 많은 꿈을 꾸게 하고 더 많이 실행하게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색적으로 그럼 물어볼게요. 네. 돈이 되는 유튜브의 내용이 있습니까? 돈이 되는 유튜브의 내용이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조회수별로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회수가 높으면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만들죠. 네. 그게 가장 쉬운 거니까. 음란하게 만들거나.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 조회수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어허. 완전히 잘못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오히려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영상의 시청 시간이에요. 시청 시간이요. 실제로 이 영상을 얼마나 봤는지. 얼마나 그러니까 누적 시청 시간이요? 네. 그 한 영상을 몇 분 동안이나 얼마나 제대로 봤는지. 네. 그것이 중요하고 또 실제로 그 광고를 어디에서 봤는지. 미국에서 봤던 광고가 더 높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광고를 30초 이상 제대로 봤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킵해버리면 수익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럼 그러려면 그 영상이 충성도가 높게 만들어져야 돼요. 신뢰도가 있어야지 그렇죠. 충성도가 높고 네. 사람들이 거기에 날리는 광고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이제 자아에 맞는 그다음에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기획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구난방 올리기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방이 인기네? 먹방도 해볼까? 게임이 인기라네? 게임도 해볼까? 뭐 여행도 인기라는데 여행도 해볼까? 이렇게 되면 어떤 한 영상을 보고선 내 채널에 들어왔더라도 이거 재밌다. 또 이런 영상이 있나? 딱 봤더니 없죠. 없으니까 그대로 이탈해버리고 그렇네요. 충성도도 생기지 않는 거죠. 오히려 꾸준한 하나의 주관적인 기획 그리고 그걸 꾸준히 1년 정도를 일주일에 2개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네. 반짝이는 것과 성실한 게 동시에 필요로 하는 맞습니다. 작업이네요. 네. 성실함이 굉장히 의외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 트렌드와 합쳐서 나의 이제 주관적인 영상들을 어떻게 기획해서 만들 것인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네. 아, 오늘 저는 이 라디오에서 생방송하는 사람이고요. 우리 유튜브에서 생방송 정말 잘한다고 소문난 우리 대도서관님과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눴는데 저도 굉장히 도전되는 바가 많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도서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굳어도 여전히 사랑해주신 여러분 문자로 감사드립니다. 0521님 1번 수소차입니다. 이런 거 처음 문자 보내보는 촌스러운 아줌마입니다. 맞게 보내는 거 맞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맞게 보내셨어요. 고맙습니다. 6617님 수소차 생생경제는 회사 근무하는데 도움이 돼요 하셨네요. 아유 반가운 소리입니다. 1380님 정답 수소차 지금 빨래방에 갑니다. 빨래방에서 듣고 싶어요. 30 즈음에 하셨는데 저희가 기회 될 때 꼭 들려드릴게요. 9312님 수소차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0535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9413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주신 여러분 또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 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